오늘 첫 강의는 특별한 분입니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계신 부경호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 인재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고향에 와서 다시 강연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했을 때 우리 제주도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고향을 떠났을 때 항상 제주도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 제주 삼연도라는 지도를 딱 봤을 때, 이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1700년도에 지어진 저 지도인데, 조선시대에 여기 빨간색들이 이게 딱 세 개가 있잖아요. 이 삼현, 이게 제주현, 이게 정의현, 대정현, 이렇게. 근데 이 빨간색이 요쪽에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라도 쪽에 화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강진 이런 거 있는 화면이고, 여기 보면 이 지도를 보면 이게 한라산보다 여기 이 오름을 굉장히 크게 지었는데, 지었고, 이게 이제 색깔을 이제 칠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게 색깔을 칠했는데, 색깔을 칠했는데, 여기 보면 오름들이 이렇게 얼망졸망하게 아주 잘 그렸는데, 보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칠한 것들은 그 당시에도 이 나무들이 있는 오름들이고, 근데 제가 이 오름 중에 제일 먼저 본 거는 여기 별도봉하고 이 사라봉이었습니다. 제주 동국민학교 동초등학교 출신인데, 소풍 같은 데 보면 이런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느낄 때, 저는 제주도 사람들의 이 자부심과 이런 거를 느꼈을 때, 저거는 어디 가서도 이야기하면 제주도 출신이라고 하지 않고 해외파라고 합니다. 해외파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제주도라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해양성 그런 성질과 대륙성 기질까지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도에도 이 잔재가 남아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아마 혈연적으로는 몽골이랑 제일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제주도가 몽골 제국이 직접 통치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보면 아마 대륙적 기질도 있고, 여기 보면 이 색깔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몽골이 예전에 지었던 목장들이 있는 위치에다가 나중에 흑우를 지었다고 합니다. 흑우 목장들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어디냐면, 서쪽에 이 고산 이쪽에 있는 한경면 쪽인데, 여기 보면 숲풀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아마 제 생각에 곶자왈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세계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의 생각은 이게 조선의 영토이지만, 여기 보면 이게 왜 또 무슨 섬들이 이렇게 많은지 보면, 이게 보면 여기가 보면 대마도고 이게 일본이에요. 여기 보면 오키나와도 있고, 이쪽에 보면 안남국이 이게 베트남이에요. 중국도 이쪽에 지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양성 기질과 대륙성 이런 융합된 풍토 속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만일 저는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나중에 육지에 가든 외국에 유학을 가든 그래도 이러한 자기만의 풍토, 그쪽에 룰을 맞추지 말고 이런 거를 꼭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마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께 인공지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 중에 기계학습이라고 있는데, 딥러닝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왜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명하게 됐냐 하면, 인공지능 중에 딥러닝이라는 기술 때문에 인간계의 최고보다 잘하는 그런 컴퓨터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키는 것만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 장표가 뭐냐면, 한겨레 신문 창간호가 1988년도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도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제가 이 스크랩을 한 거는 그 당시 대기업의 전면 광고들만 했죠. 이게 1988년도 5월 17일 한겨레 신문 창간했을 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삼성그룹의 이걸 보면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실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초급적인 이런 인공지능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알파고 사태에서 인간계의 최고보다 잘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알파고에서 이세돌이랑 대결했을 때 바둑은 360개의 점들이 돌을 놓으며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수가 있으니까 창의력과 직관 능력으로 기반함으로 인공지능은 아무리 발전해도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세돌이 대국하기 전에 단 한 판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5대국 중 내가 한 판이라도 진다면 알파고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첫 대국에 그냥 불계승으로 그냥 패배했잖아요. 그때 이세돌이 한 말은 또 이렇게 바뀝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실수로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건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이 패배한 거였어요. 마지막 끝났을 때 이세돌이 한 번 딱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얘기예요. 이번 1승은 그 전에 무엇과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값어치를 1승한 거 가지고 인간이 이제 인간계의 최고인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둘 정도로 변했고요. 이 하사비스는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알파고 단점을 피드백 받는데 아주 이용했다 이 정도로 그냥 그 1승을 그렇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 철학자든 컴퓨터 공학자들이 제일 획기적으로 황당하고 정말 이건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생각한 게 어떤 거냐면 알파고가 세컨드 라운드 두 번째 대국에서 둔 37번째 수입니다. 이 37번째 수를 뒀을 때 생중계하던 그 프로 기사들의 그 인터뷰 내용이 이거예요. 김성룡 구단위는 이번 대국에서 알파고가 던진 가장 놀라운 수, 이거를 왜 이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프로라면 절대 던지지 못할 수라고 황당한 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단도 이제 생중계하면서 보통 둬서도 안 되는 걸로 알려진 수고 아마추어가 뒀으면 혼나는 수라고.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 사람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알파고가 37수를 딱 착지하고 나서 이세돌은 수를 못 읽은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수가 딱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담배 피러 가요. 1시간 시간 다 쓰고 그런 식의 수였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지식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가 컴퓨터 공학과든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든 철학자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시작된 시점이 이 알파고 세컨드 라운드의 37번째 그입니다. 저는 잘 바둑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인간이 알파고가 있기 전에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두 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명시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어로 표현되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교과서에서 읽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이게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지식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통 스킬,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건데 이제 경험으로 느끼는 이런 거. 여기 있는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그 암묵적 지식이 두뇌에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런 걸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 새로운 지식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알파고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없을 때 아까 그 이국의 37수 이겁니다. 느낄 수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 어두운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어두운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알파고 안에 있는 신경망 구조의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 알파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전통 깊은 바둑 종합 비전도 상당수 이제 끝났어요. 안 했어요. 재미없으니까. 기계가 더 잘하는데 인간들이 바둑 두는 거 갖고 재미없잖아요. 이세돌도 은퇴하고. 그러니까 알파고 때문에 뭐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다 프로 기사들이 직업이 없어진 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고도 은퇴한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이제 뭐 자기가 이겨도 뭐 자기가 얻을 건 다 얻은 거예요. 알고리즘 좀 약한 점 보완하고 뭐 이런 거. 바둑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예전이었으면 학원에 나가 스승으로도 배우고 기원에 나간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실전하면서 이제 난리지를 쌓아갔는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바둑을 배우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겁니다. 교육 방법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명시적 지식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면 제일 교육 잘 시키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되는 거예요. 자, 옛날에 보면 정석, 바둑의 정석은 정말 훌륭한 난리지다라고 했는데 아까 바둑의 정석이 어김없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거.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기계가 가르쳐준 이런 지식이 기계가 인간을 깨우쳐줬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 바둑에 있는 이분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둘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줬다는 거. 스스로 이 구단이 이거 생중계하면서 알려줬다는 걸 이제 자기가 기계한테 배운다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체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왜 어차피 AI로 이길 수 없다면 왜 인간은 왜 바둑을 배워야 되는가? 이 지식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막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정석이라는 거는 인간이 특수한 인간 내 구조에 의해서 특수하게 중국에서 하던 그런 쌓아놓은 그런 전통일 뿐이죠. 없습니다. 일본에서 했으면 다른 정석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다. 바둑의 이런 게. 지금 이런 근본적인 이 난리지 자체도 이제 보는 쪽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막 생겨요. 사고는 뭐지? 학습, 창의성? 굉장히 창의적인 수가 이 알파고 때 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그러면 인간이란 뭐지? 인간만이 창의적인 동물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남는 거에 대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제가 저 서해안에 있는 뻘에 있는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그런 힌트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딘가에 개가 숨어 있습니다. 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어딘지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이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지난 여기 이렇게. 완전히 똑같죠? 이게 진화론적으로는 이 개가 서해 안에 있는 돌이 색깔이 변하면 그 돌에 따라 변한 것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잡혀먹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다윈 선생이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살아남는 놈은 가장 강한 놈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놈도 아니고 가장 변화에 적응된 놈이다. 이런 건데 우리가 여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잘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곰이 이제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게 왜 곰이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빙하기가 이전에는 아마 이게 한반도 전체가 겨울이 없었을 거예요. 겨울에도 먹을 거 많고 그랬을 텐데. 네? 근데 빙하기가 오면서 추워지니까 3개월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춥잖아요. 이제 어디 따뜻한 데 동굴 속에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서 버텨야 되는 건데 잘 버티려면 잠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빙하기 나왔을 때 곰 중에 잘 버티고 오랫동안 안 먹고 버틸 수 있는 곰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멸종한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곰은 그러한 유전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고음처럼 먹이를 빨리 잡는 이런 능력이 아니고, 말하자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다양성, 이런 거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걸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면, 우리 애들 코딩 시켜야 돼, 뭐 프로그램 잘 시켜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훌륭한 AI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좋지. 나중에 아마 김동훈 박사님이 내일 강연에서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 이거 AI 코더 그냥 엔지니어예요. 지금 여기서 배우겠지만.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도 사실 좀 다른 거를 배워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올바른 질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어떤 적응력이 필요하냐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든가, AI를 제일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딥니까? 구글이잖아요. 그런 거. 이런 공장에서 잘 활용하든가, 이런 거. 교육을 할 때 AI를 잘 활용해서 교육을 시킨다. 아니면 AI가 잘 못하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네? 자기 딱 보고 나서 직관적으로 고칠 수 있는. 특히 AI의 경우는 자기의 감각이 없어요. 센싱하는 게 없습니다. 이분은 직접 만져보고 느끼면서 고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집중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1번, 2번, 3번을 동시에 잘할 필요가 없어요. 1번을 잘해도 좋고 2번을 잘해도 좋고 3번을 잘해도. 두 개를 잘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겠죠. 예? 이세돌의 그 인공지능과 이세돌의 두뇌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세돌이 바둑을 21년간 프로 생활을 했는데, 알파고는 1년 한 다음에 이제 관두고 더 이상 재미없다. 인간계에 이길 사람은 질 사람은 없다. 배울 것도 없다. 그냥 아예 관뒀어요.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바둑을 안 둡니다. 이세돌은 한 1만 게임 정도 하면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능망에다가 그런 지식이 이제 난리지가 축적되어 있지만, 알파고는 10만 게임을 두고 거기 인공신경망에다가 이 난리지가 아까 암흑적 지식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이 사실 이거예요. 인간 한 사람의 근력을, 여기는 1200개의 CPU하고 176개의 GPU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 한 2000대를 동시에 돌린 파워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세돌이 바둑을 둘 때가 아마 에너지 한 1와트, 2와트를 썼을 거예요. 밥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훌륭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고, 바둑 컴퓨팅을 한다라는 그런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세돌은 53승 27패지만, 이게 8승 2패가 아닙니다. 단 한 번 지고 그냥 은퇴했습니다. 누구한테 졌냐? 아까 이세돌. 이제 그거는 이제 보완했겠죠. 알고리즘. 네. 아까 얘기한 이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곽지훈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추상화를 잘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런 논리로 짜야 돼.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능력이고, 이런 문제를 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 능력인데,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컴퓨팅 사고 능력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도 유사한데, 기초적 능력부터 고차원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급 수준의 컴퓨팅 능력도 있고 고차원 수준의 이 컴퓨팅 능력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배울수록 유리한데, 이거는 컴퓨터 랭귀지 중에 하나만 배우면 다 통달할 수 있어요. 저는 C 랭귀지를 예전에 대학 있을 때 공부했으면 뭐 포트라인이든 여기 파이썬 이런 것들 랭귀지가 이게 다른 건데 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저기서 이제 이런 랭귀지에 대한 이런 거
이 난리지들을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근육들을 이제 키우고 이제 있게 되겠죠. 예. 예. 그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지금 세 가지 얘기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AI를 잘 활용하는 법. AI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지금은 AI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AI가 좋잖아요. 왜 좋냐면 강력한 컴퓨팅 능력으로 1000와트를 쓰고 싶으면 1000대를 동시에 연결하면 필요하면 돈만 있으면 돌리면 되는데, 근데 인간은 뭡니까? 지치면 안 하잖아요. 24시간 안 돌리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 AI를 잘 활용하려면 AI에다가 이 어떤 거를 학습시켜야 되는 학습할 데이터가 더 중요해요. 알고리즘보다. 아까 그 알파고인 경우는 바둑에 인간이 쌓아놨던 기보부터 학습하면서 이 날리지를 쭉쭉 해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학습할 데이터가 있는 게 AI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이 교육이, 대학의 교육이, 과거에는 일반적 커리큘럼에 명문대 출신이면 좋은 건데, 왜냐하면 옛날에 대학의 1학년 공대 과목이 다 똑같았어요. 그냥 수학, 물리 뭐. 지금은 다릅니다. 특수한 영역에서 각별히 잘할 수 있는 지식 경험, 이게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도메인 지식을 특별한 영역에 이걸 보유해야만이 축적된 지식으로 좋은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이상은 부사장님이나 김성훈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즘 이런 거에 혹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인공인간 간병인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보도자료에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뭐냐면, 장기용 환자들 중에 이 환자의 이상 상태가 낙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알려주는 걸 가지고 인공인간 간병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만드냐면, 이 기계에다가 이거는 환자가 떨어졌어 이렇게 학습시키고, 이거는 환자가 이동한 것에 불과해 이런 비디오 화면을 입력시키고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학습시키면 낙상 같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기계가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간병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느냐? 사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조장치 알람일 뿐입니다. 우리 이런 걸 명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간병을 한번 사전에 찾아봤어요.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며 시중 들어주는 건데, 이게 알람만 해주는 건데 지금 낙상인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간병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그러니까 이 AI를 잘 활용했을 뿐입니다. 왜냐? 어떤 점이 좋았죠? 간병인이 24시간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디오에서 학습한 인공지능 CCTV는 24시간 학습하고, 떨어졌을 때 예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봤더니 이거는 낙상입니다. 위험합니다. 알람을 줄 수 있는, 이러니까 이게 AI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낙상하는 비디오 동영상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 제가 이거 좀 비싼 일을 하는 벤처기업의 평가를 나가봐서 아는데, 몇 개의 그 요양병원들을 좀 열심히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받아서 학습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한 거고, 결코 인공인간 간병인이라는 타이틀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AI를 잘 활용했다는 거. 자, 최근에 나온 우리 리포터가 있는데, AI에는 실행력이 없어요. 그냥 추론만 할 뿐입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리포터라고 했는데, 이게 이지혜 아나운서를 닮은 걸 가지고 이지혜 아나운서가 읽을 글들을 인풋을 하면 이지혜 아나운서가 하는 것처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만 추론해서 보내주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최후에까지 남아있었던 그 CNN 여성 기자잖아요. 현지에 나가서 인공지능 리포터가 될 수 있습니까? 근본적 차이가 AI는 움직일 수가 없고 직접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점점 AI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AI 리포터가 다 대체한다? 절대 안 됩니다. 요 사례 아주 재밌는 사례거든요. 이분이 간병인인데 물리치료사인데 13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딱 보고 이거는 아닌데 자기 느낌상 이거 다음 동영상이나 한번 보시죠. 13년 동안 누워 지낸 환자가 치료약을 바꾼 뒤에 일어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뇌성마비라는 처음 진단이 잘못됐던 건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 건 의사가 아니라 물리치료사였습니다. 이 물리치료사를 TBC 박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력 28년의 물리치료사 윤명옥 씨는 지수 씨를 처음 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왔다는 지수 씨의 정세는 전형적인 뇌성마비 환자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런 아이들이랑은 움직임이 분명히 틀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움직임을 조절 못하는 건 맞았거든요. 맞았는데 뇌성마비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랑은 좀 틀리다라고. 윤 씨는 지수 씨의 마비 정세가 아침에는 나아진다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뇌성마비가 아닌 제3의 질병일 것이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진단을 다시 받아보라는 윤 씨의 말에 지수 씨 가족들은 대학병원에 MRI 영상 판독을 의뢰했고 그 결과 13년 동안 지수 씨를 옥죄인 병이 세거화병, 즉 도파 반응성 근육 긴장이라는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됩니다. 세거화병이 매우 드문 희귀 질병이고 뇌성마비와 정세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10년 넘게 오진을 확인하지 못한 병원들의 뼈아픈 실수는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13년 동안 내가 내용 아셨죠? 이게 이 물리치료사의 난리지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인풋을 학습시켜야 되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그 특수한 쇠과병이 있는 환자도 학습시켜야 되고 수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의 행동 패턴들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거로 그 인공지능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대단하죠. 이런 난리, 이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런 난리지들이 뭐 훌륭한 대학 나온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의 바운드리에 갇혀서 추론을 합니다. 이게 MIT의 유명한 미디어 랩에 있는 블람 윈이라는 그런 여성 엔지니어인데 이 넷플릭스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얼굴 인식 패턴 이 프로그램을 좀 디벨롭하기 위해서 좀 보고 있는데 자기 얼굴, 흑인인 자기 얼굴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면을 쓰니까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고 얼굴을 벗으니까 사람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편견을 갖게 돼버린 건데 왜 그랬냐? 이때까지 여기 인공지능은 백인 사람들만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흑인인 여성이 탁 왔으니까 이게 얼굴이 없는 거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인공지능 모델, 그러니까 학습된 모델은 뭐냐면 훌륭한 알고리즘에다가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인터넷 가입할 때 보면 개인정보 등이 막 귀찮게 하잖아요. 이게 이 학습 데이터들 기업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알고리즘은 이제 누구나 이제 좋은 거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것처럼 위험한 인공지능은 뭐냐면 훌륭한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특정된 의도된 학습 데이터를 시키는 대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은 이후로 막 미국 연방법들이 막 바뀌었어요. 아무나 CCTV를 캡처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I가 잘 할 수 없는 영역이 한번 우리 같은 간감히 생각을 제가 또 해봤는데 뭐냐면 환경 변화가 있어요. 옛날의 데이터가 안 먹힌다란 말입니다. 인간 사회가. 네? 만약 백인들만 사는 게 지구가 전체였으면 그 충분히 나쁜 데이터가 아닌데 어느 날 흑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그런데 추론의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뇌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모든 거를 유연하는데 이 적응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브레인이. 네? 다음 사례 한번 보면. 그래서 인간 브레인의 본질은 뭐냐? 어댑터빌리티, 적응성이라고 저는 이제 디파인 하는데 봅시다. 이분은 누구냐면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고 이제 그 있잖아요. 뭐 딱 그 춤도 잘 추면 해서 라운드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 한번 여기 보시죠. 맨발이에요, 맨발. 왜 맨발로 노래 부르는지 이제 나왔고 이분이 귀머거리예요. 뭐 부저를 얻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고 귀머거리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제가 이 자막도 내가 직접 이제 만들었습니다. Hello. Hi, how are you? And what's your name? Mandy Harvey. And who's this? My interpreter. What's your name? Sarah. Nice to meet you, Sarah. Nice to How meet you, are Sarah. Hi, Sarah. Doing well, thank you. Hello. Okay, Mandy, so I think I've worked this out. So you're deaf? Yes, I lost all my hearing when I was 18 years old. Wow. And how old are you now? 29. So it's 10 years. Wow. And Mandy, how did you lose your hearing, if you don't mind me asking? I have a connective tissue disorder, so basically I got sick and my nerves deteriorated. So you were singing before you lost your hearing? Yeah, I've been singing since I was 4. So I left music after I lost my hearing and then figured out how to get back into singing with muscle memory, using visual tuners and trusting my pitch. So your shoes are off because you're feeling the vibration. Is that how you're following the music? Yeah, I'm feeling the tempo, the beat through the floor. And Mandy, what are you going to sing? I'm going to sing a song that I wrote called Try. Okay, can you tell me what it's about? After I lost my hearing, I gave up. But I want to do more with my life than just give up. So. Good for you. Good for you. Okay, well, look, this is your moment, and good luck. Okay. I don't feel the way I used to. The sky is gray, much more than it is blue.
dreams of you. But I'm tired of getting used to the day. So I will try. So I will try. If I would try. If I would try. 오른쪽에 이 인터뷰한 분이 있죠? 이분이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Mandy, I don't think you're going to need a translator for this. 이 구절을 한번 읽는다고 시선이 와야지. Hello. 그래서 우리 지금 인간에 대해 이 브레인, 뇌의 이 적응성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환경 변화에 이 적응성이 있다라는 게 인간에 대해 본질이라는 거. 아주 그게 더 지금 중요한 이 적응성이 본질이라는 거라는 게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의 그 대부분이 뭐냐면 고도의 상상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일단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적겠습니다. 24시간 동작하는 거 있잖아요. 손해, 중내, 간내 이런. 이 대뇌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지만 이거는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지만 많이 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많이 배고픈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담을 잘 해놓은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할 땐 집중해라. 이런 아주 훌륭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세요. 자, 아까 제가 그 한겨레 신문을 왜 가지고 왔느냐, 마지막 편에. 지금 이게 그 광고에, 한겨레 신문에 있는 기업들 광고 중에 이 왼쪽에 있는 데는 사라진 기업들입니다. 쌍용그룹, 혜태그룹, 한일그룹, 그 다음에 금호그룹. 사라질 것, 금호 사라졌는지 모르겠네, 지금. 매각될 거잖아요, 금호아시아나. 여기가 왜 망했느냐 하면 적응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데를 더 잘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환경 변화에 좀 미래를 상상해서 해야 되고, 지금 살아남은 게 SK, 성경그룹이 왜 살아남았냐면 그 당시 목표를 보세요. 석유에서 섬유까지. 근데 지금 SK 하면 석유하고 섬유 떠오릅니까? 반도체죠. SK텔레콤이죠. 적응한 겁니다. 미래를 상상해서. 그 오너가 했든 뭐든. 아까 삼성에 있는 그 광고도 보면 삼성이 그 당시 했던 사업들 중에 다 드랍시켜요. 새로운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반도체 뭐 이런 거. 자, 이런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상상하고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이버시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생물종의 다양성과 인간이 갖춰야 되는 다양성은 저는 다 다르다고 봅니다. 생물종의 다양성은 뭐냐면, 아까 이 곰들 중에 겨울잠을 혹한이 오기 전에 겨울잠을 잘 자는 곰들, 잘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곰이 있었고, 굉장히 잘 달리고 빨리 먹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곰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 곰 중에 어디만 살아남았습니까? 겨울잠을 잘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끈기가 있는 그런 곰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다이버시티는 다 죽어요, 생물 중에서는. 그 곰만 살아남고 그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곰도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를 갖는데 핵심은 뭐 겨울잠을 가지는 거는 보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의 다양성은 그거와 다르다고 우리 다릅니다. 달라야 되고 진정한 그 휴머니즘은 뭐냐면 다양한 개체 중에 한 개체로 인해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쪽이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혹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처에는 아무것도 사냥할 동물이 없었는데 쓸데없이 호기심 많은 애가 저기 넘어가면 있잖아요. 저 산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종족 그래 글로 이동하자. 그래갖고 살아남게 되는 게 그 다양성 중에 호기심 많은 다양성 때문에 살아남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농사를 잘 짓는 인간도 살아남고 그게 진정한 휴머니스트. 그래서 그거 뭐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관습이 되고 학습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돼지고기 먹었더니 큰일 났었어요. 그랬더니 또 중동 지방은 아마 돼지고기를 그래서 안 먹는 터부가 되고 그랬을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되죠. 뭐 근친 간의 혼내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이제 안 하게 된다거나 이런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인간의 룰이 되고 이런 게 그 생물의 다양성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했지만 생물은 살아남은 유전자가 다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 했지만 그게 전통과 학습으로 살아남는 거고 그래서 다양성은 다양한 자질을 갖추면 좋죠. 제 스스로 이것저것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다양성은 어떤 거냐면 협동하는 인간, 공감하는 인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사실 이게 리더십 교육이라고 합니다. 리더십.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이제 AI 시대 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상상력에 AI가 할 수 없는 게 미래를 상상하고 하는 이런 건데 이 환경 변화가 있고 추론의 오류가 있는데 스스로 적응 불가하는데 인간은 왜 이걸 변화하냐면 상상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지? 앞으로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사실은 능동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상상력이 인간의 우월성.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곰발 자국이 발견됐어. 이쪽으로 가면 우린 죽을 것 같아. 위험해. 미래를 상상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들은 그런 곰 발자국의 방향을 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나요? 곰의 냄새가 나면 본능적으로 도망갈 수는 있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곰 방향이 이쪽으로 갔고 저쪽에는 산이 있고 이쪽에도 산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몰고 가서 사람들 불러와서 가면 우리 곰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상상이고 이거를 실행을 옮길 수 있습니다. AI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슈퍼머시 우월성이라고 할 수 있죠. AI. 그래서 결국은 상상을 잘 해야 되는데 상상을 잘하고 액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간이 중요한데 상상을 잘 하려면 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잠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청와대에서 지금 여기가 이게 저고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저기 아까 문대림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문대림 이사장님과 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얘기를 좀 해줄게요. 어떻게 해서 됐는지. 오늘 이 대통령의 일정은 절대 얘기 안 해줍니다. 내일 대통령이랑 점심 식사가 있어요. 시간 되시 이런 거 아닙니다. 꼭 다른 일정 취소하고 이런 게 안 알려줍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내일 점심 어디서 구내식당에서 할 거라고 하니까 그 구내식당 11시 30분까지 저랑 봬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구내식당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데 제가 했더니
국장님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딱 들어갔더니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아, 이건 VIP랑 행정관이랑 식사 자리를 마련했구나. 그래서 저는 빨리 앞으로 10초, 1분 후에 이미지를 상상했죠. 자, VIP 자리 들어갔는데 다 빈자리였어요. 그래서 보통 상석 자리가 있거든요. 안쪽에 가운데. 그러면 분명히 대통령님은 오른손잡이일 것이다 생각했고,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오른손 왼쪽에. 식사하면서 이렇게 볼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앉은 거죠. 그래서 상상을 했고, 그 자리를 제일 먼저 앉았습니다. 아, 이건 앉았다. 아, 거기 누구 예정된 자리입니다. 뭐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앉았더니 정말로 일어서야 되는 시간이 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입장한다. 대통령님 입장에서 식사를 뜨고 왔다. 그래서 미래를 상상을 하고 행동을 옮기게 되면 이런 좋은 찬스를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1시간 후에, 뭐 30분 후에 미래를 상상한 거고, 전략가, 위대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1년 후, 청소년이라면 10년 후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필요한 액션을 취하는 거. 저는 가서 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 미래일수록 위대한 그 상상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상을 잘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중요합니다. 상상을 하려면 기억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밝혀내냈습니다. 신경학자들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교통사고에서 기억 능력을 손상한 사람한테 했더니 미래를 상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도 밝혀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게 왼쪽, 뇌가 활성화되는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현됐습니다. 미래의 경험을 상상한 게 오른쪽인데, 똑같은 신경망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상상할 때는 그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재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미래를 상상하기 위해서도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딱 2장 정도 남았는데, 기억은 다가올 경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과 잠재적인 장애물을 헤쳐갈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기억이 있어야 미래를, 장애물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전에 곰발바닥에 여기 있었을 때 이쪽으로 간 게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곰발바닥도 보지 않은 사람이 곰을 잡을 수 있는 그걸 보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지가, 선험적 난리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머릿속의 시뮬레이션 기계가 뭡니까? 아까 이게 브레인인데, 더 심오한 일을 하게 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을 함께 엮어서 자아의식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아까 그래서 그 맨디 하비 있잖아요. 포기하려다가 미래를 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그래서 재학습하고, 그래서 발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경험들을 연결시킨 겁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경험들을. 발을 통한 그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상상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마지막 장을 그래서 이 부분을 냈습니다. 아까 그 했을 때 자존감을 키워주신 분이 아마 이 아버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장표에 제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저 정리를 할게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분야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근데 좀 이거는 아마 김성훈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내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분야가 있고, 이제 직업적 관점, 뭐 조직적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추론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고급 지식들인 거예요.
변호사, 변리사 자격인데 변리사 같은 이런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판례를 다 읽어갖고 그냥 좋은 거를 딱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인간은 자기 기억난 거 가물가물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추론은 이제 인간이 잘 학습만 시키면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된 직업들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거 아마 이제 김성훈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학습시킬 데이터를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할지. 나만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 인공지능이 잘 할 수 없는 영역은 상상을 하고 실행하는 능력, 능동적 능력, 자존감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막 강요 안 했습니다. 뭐 싫으면 말고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무엇인가? 상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